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중단됐던 내항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동인천역과 인천역 일대를 역세권 핵심 앵커 시설로 조성하고 KTX 인천역과 인천 지하철 3호선 등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내양 8부두 일대입니다. 예전에 곡물 창고가 있던 자리인데 복합 문화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로 오는 7월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마스터 플랜 용역을 통해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략 과제는 원도심과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양 개발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어온 바로 제물포의 역사입니다. 이곳 중동구를 중심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화, 관광, 산업이 어우러지면서 사람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과 인천역 일대를 역세권 핵심 앵커 시설로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각종 재생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원도심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인선 지하화와 제2공항철도, KTX 인천역, 인천 지하철 3호선 등을 추진합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원도심인 동구, 중구가 앞으로 인천의 경제도시이면서 경제, 문화, 관광이 중심이 된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발전해요. 그러면 철도가 또 되고, 그러면 여기서 KTX 출발하고, 또 우리 지금 보시면 동구까지는 급행이 들어오는데 중구 안 들어오고 있어요. 중구 인천역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제 인천역에 KTX 들어와서 출발하고, 그러면 송도도 갈 수 있고, 송도 신도시도 갈 수 있고, 영종 신도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본격 시동을 알린 인천시. 중장기 프로젝트인데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영종도 대중교통 확충도 약속했는데요. 중구와 동구 주민의 수건 사업인 월판선과 KTX 인천역 정차를 위한 용역도 다시 추진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유 시장은 이들 사업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합쳐 가칭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도는 영종구로 나누는 행정체계 개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도 다 문제가 없도록 재정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갖고 이 중구 동구가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영종도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버스를 증차하고 그다음에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거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금년도부터 가시적으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영버스는 8개 노선 11대에서 9개 노선 16대로 인천 이음 13번 버스는 한 대 늘려 배차 간격을 20분대로 줄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노선을 2개 늘리고 차량도 14대 증차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구와 동구 주민의 수건 사업인 월판선 KTX 인천역 정차도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해당 안에 대한 용역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도에 있는 걸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것, 또 하나는 송도에 있는 걸 연장을 해서 공항 제2터미널까지 연장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금년에 다시 하거든요. 인천시는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유공원 주변 고도 제한, 계양장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보존지역 허가지역 완화를 위한 그 정비에 착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중구에 밀집되어 있는 13개소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10개소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3개소를 개정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과 같은 곳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인천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립생활관이 없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보호 종료아동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된 수찬 씨.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상자 몇 가지뿐입니다. 이마저도 함께 눕힐 방 한 칸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데요. 왜요? 지금은 방도 없잖아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 청년까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맞닥뜨린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이 개정됐어도 시설에선 나와야 하는데 당장 집을 구해본 적도 관리비를 내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LH에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LH를 되게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려운 게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증금이 뭔지 관리비가 뭔지 제가 처음 집을 구할 때도 관리비 5만 원을 내라는 게 사기인 줄 알았어요. 보육원에서는 관리비를 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공과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40만 원.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올랐지만 관리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시가 지급하는 전세 임대 보증금 제도는 수도권 실정에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임대주택을 얻은 뒤에도 그들의 수입이나 지원금만으로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관리비나 일상적인 생활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관련해서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립생활관은 전국에 모두 12곳. 하지만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네, 앞서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전국 곳곳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 1인당 60명의 청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연락이 두절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인천 자립지원 전담기관입니다. 인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집중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모두 619명. 부평구가 143명으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와 서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현재 전담기관에 배치된 인력은 6명. 올해까지 1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복지사 1명당 6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전담 인력 1인당 자립준비 청년은 20에서 30명가량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데에 반해 그의 2~3배나 많은 인원을 담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1인당 담당 인원이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미연락 상태로 아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제한된 정보로만 자립준비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 두절된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사각지대인 친구들을 지원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 예산 확보도 아쉬운 수준입니다. 올해 전담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8억 9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80%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 사회인이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인천시 맞춤형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네, 이처럼 만 18세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학업의 꿈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청운대학교가 자립준비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형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운대학교가 올해부터 인천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이슈 칼리지. 자립준비 청년과 자활청년,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형 4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입니다. 이슈 칼리지는 다음 달 생활 커머스 디자인 융합 전공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더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잘 육성된 취약계층이 없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온라인 커머스 그리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대한 되게 니즈가 되게 많고 기업 맞춤형 이커머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학교 측의 계획입니다. 주거 공간과 고등교육, 기업 연계 일자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국가 장학금 지원과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원룸 거주를 제공합니다. 이슈하우스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1순위로 공급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 2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신축 원룸과 오피스텔 시세 대비 50%의 비용으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청운대는 이슈 칼리지가 성과를 내면 전공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감사 결과 교육청은 실태조사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경력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인천시 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진행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학교 17%에겐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에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등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게 밝혀졌습니다. 또 경력 채용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서류 전형에 합격해야 할 3명의 지원자가 면접 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점수를 잘못 산정해 부당하게 합격자가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치원 신설과 초등학교 증축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교육 환경 평가서를 인천시 교육청이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교부하는 게 방안을 조금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학교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세부 추진 과제에 미흡한 점 등 모두 6가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시청이나 구청의 예산을 감시하고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그 대가로 1인당 매년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인천 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배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더한 겁니다.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면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1,8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1,320만 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인천지방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를 살펴봤습니다. 인천시의원의 올해 의정비는 6,035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오릅니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선 서울에 이어 인천이 두 번째로 의정비가 많습니다. 대구가 5,867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남동구는 동결,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부평구는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만 올렸습니다. 반면 강화 옹진구는 지난해 대비 월정수당을 15% 올렸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배가 넘습니다. 계양구와 서구도 각각 7.7%와 5%씩 올렸습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섬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의정비가 적어 다른 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 인상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올해 의정비는 옹진이 가장 적고 오히려 의정비를 동결한 남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두 곳의 차이는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의정비는 지자체 인구수, 재정 자립도, 의원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내간의 세금을 값지게 쓰는 길, 지역에 참된 일꾼을 뽑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BTV 뉴스는 보름도 해안 침식 현상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안 침식 현상이 보름도뿐 아니라 인천의 다른 섬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옹진군 장봉도에서는 해안 침식이 가속화하면서 모래곳에 박혀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점점 뼈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획 취재 위기의 해안선 첫 번째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도 삽목 선착장에서 100길로 40분, 옹진군 북도면의 4개 섬 중 하나인 장봉도입니다. 지난 2003년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옹암 해수욕장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갯벌 전망대 콘크리트 지지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갯벌 모래가 파도에 쓸려 나가면서 모래 속에 박혀있던 구조물이 드러난 겁니다.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인천 투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비교하면 모래가 사라진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의 길이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대략 약 80cm 정도가 됩니다. 최소 이 80cm 이상은 모래가 깎여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구도 모래가 깎여 나간 듯 가파른 경계가 드러났습니다. 급격하게 좀 깎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도 자연스러운 이런 해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깎여 나가고 있는, 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장봉도의 해안선 침식은 언제부터 진행된 걸까? 인천 녹색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옹진군 해수욕장 양빈 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북도면 옹암 해변에 3차례에 걸쳐 양빈 사업, 즉 해안 침식 예방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모래 공급이 시행됐습니다. 2014년과 2016년,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6,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양빈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5톤 트럭 약 941대 분량의 모래를 공급한 겁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모래는 다시 사라졌고 울퉁불퉁한 굵은 자갈만 가득합니다. 어민들은 갯벌 생태계 변화로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전부 모래벌이었었어요 옛날에. 그 모래가 다 없어진 거야. 공항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돼갖고. 그럼 옛날엔 조개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 이 갯벌 자체가. 내가 많이 변한 거야 생태계가 내가 보기. 장봉도 어민들은 영종도 매립을 원인으로 의심하는 상황. 하지만 환경단체는 보름도 등 다른 섬 사례로 볼 때 해안 침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빈을 했음에도 이 정도까지 또 드러난 것은 그 침식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름도의 영뜰 해변이나 지금 장봉도의 옹암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침식이 바로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 다른 해변에서도 이런 침식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인천시가 이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연안의 광범위하게 확산 중인 해안 침식 현상.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모래만 채워 넣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실 인천에서 해안 침식 문제가 처음 제기된 곳은 옹진군 대이작도와 사승봉도 일대입니다. 인근에서 건설용 모래 공급을 위해 수년간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된 곳인데요. 해안선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다른 곳에서 모래를 사다 채워넣고 있지만 해안 침식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10년 전 취재했던 대이작도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2년 옹진군 자월면 현장입니다. 해변가 옆에 가파른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래가 유실되면서 완만했던 모래 언덕이 깎여 절벽으로 변한 겁니다. 곳곳에는 콘크리트 철까지 위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말뚝에서도 모래 유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10년 뒤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대이작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재도 해변이 깎여나가고 모래 언덕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고운 모래로 다져진 백사장이 펼쳐지는 큼프란 해수욕장. 그런데 한편에 형질이 다른 모래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와 달리 크고 작은 돌까지 섞여 있는 모래들. 모래가 유실되자 다른 곳에서 모래를 구입해 공급하는 이른바 양빈 사업을 한 겁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 해안 침식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또 행정기관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거는 뭐 제방을 싼다든가 아니면 모래를 포설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었고 바로 이 장소는 모래를 정기적으로 좀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떤 이유에선가 계속 해안이 이제 모래가 유실되면서 해안이 깎여나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해안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 곳곳에 제방까지 쌓았지만 해안 침식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래 언덕이 깎이면서 급기야 산까지 무너져 내린 현장. 수령이 수십 년 된 굵은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모래 언덕이 패어나가면서 나무들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래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 바닷물이 결국 파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죠. 아래쪽의 부분이 이제 흙이 파여 나가면서 급기야는 이제 나무가 쓰러지면서 결국 산이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뭐 산이 무너지고 있다, 섬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제방을 쌓고 모래를 채워도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 그렇게 유실이 많이 됐어요. 해안 침식이.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뭐 침식으로 인해서 뭐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바다의 모래섬인 풀등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풀등은 물속에 잠겼다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섬으로 지난 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풀등 면적이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환경단체도 풀등의 면적이 줄고 높이는 낮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제방과 양빈 사업은 임시 방편일 뿐 가속화되고 있는 해안 침식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의 도롱뇽 서식지 중 한 곳인 남동구 만수산에서 올해 첫 도롱뇽 산란이 확인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건데요. 올겨울 인천의 최고 기온이 10도를 넘는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산란 시기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만수산을 타고 흐르는 계곡물. 산 중턱에 생긴 물 웅덩이 속에 길쭉하고 투명한 주머니가 보입니다. 주머니 안을 살펴보니 까맣고 동그란 물체가 가득합니다. 도롱뇽의 알입니다. 보통 도롱뇽의 산란기는 3월에서 5월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약 한 달 가까이 빠른 2월 초에 도롱뇽이 낳은 알이 발견된 겁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최근 몇 년간 인천의 5개 지역에서 도롱뇽 산란 시기를 관찰해왔습니다. 만수산의 경우 지난 2020년 2월 말에서 21년엔 중순으로 당겨졌고 지난해엔 3월 초에 첫 산란이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일주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개체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 3월 첫째 주에 산란이 확인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가량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월에 영상이었던 날들이 많아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도롱뇽은 변온동물이라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올해 1월 중순엔 인천의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도롱뇽의 번식 시기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이른 산란이 기존 번식 습성을 흐트러지게 만들었고 향후엔 개체군 증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번식이 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기온이 확 낮아지면 이 알들이 부화하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럼 그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생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100년엔 국내 도롱뇽 서식지가 약 8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앞서 남동구 만수산에서 도롱뇽이 첫 산란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일대는 인천의 주요 도롱뇽 서식지 중 한 곳입니다. 지난 1960년대 공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됐지만 50여 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최근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도롱뇽 서식지 중 한 곳인 남동구 만수동 일대입니다. 철조망 안에 낡은 슬레이트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듯 텅 비어 있습니다. 한쪽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곳곳엔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롱뇽 생태공원 예정지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된 건 지난 1966년인데요. 50년 넘게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다가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된 바 있습니다. 최근 보상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2월 중 토지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과거 소규모 공장이 있던 지역이라 공원 조성에 앞서 오염된 토지에 대한 복원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도롱뇽 생태공원의 총 면적은 38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54개 크기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이중 토지 보상이 끝난 4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역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2단계 사업엔 차량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포함됩니다. 12월에
우리가 공원 변경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용역과 또 주차장 그러니까 타당성 맞는 용역을 갖다가 2억과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바로 실시 설계로 들어가고 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예산은 토지 보상비 등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인천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한 달 뒤엔 새 학기가 시작되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 준비금을 받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지원과 돌봄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인천교육 정보를 배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의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은 3월 중에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기존의 교복비 지원에 대해 체육복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추가로 20만 원의 신학년 학습 준비비와 최대 28만 원의 체험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도 노트북을 받습니다. 교육청은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학여행비를 비롯한 현장 체험학습비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은 25만 원, 고등학교 2, 3학년에겐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늘립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를 5개 권역별로 설치해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정부의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오는 3월부터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초등 20교도 운영합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부족한 신도시와 원도심에는 전국 최초로 원거리 통학 버스인 학생 성공버스를 운영합니다. 오는 7월부터 서창과 검단, 그리고 영종과 청라, 송도 등 5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도 계속됩니다. 올해 유치원 한 곳이 문을 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각 3개교와 1개교가 신설됩니다. 또 2026년까지 26개의 유치원과 학교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던 인천 아파트값 하락폭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5주 연속 낙폭이 줄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역시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하락세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1월 5주차 인천의 아파트값은 0.39%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0.44%보다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으로 지난해 12월 말 1.18%까지 떨어진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구는 0.48%, 서구는 0.41%, 남동구 0.32% 순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말 1.69% 하락한 이후 낙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기대와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 추세 전환 여부와 관련된 매수 문의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세는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률은 0.88%로 지난주보다 0.05%포인트 줄었습니다. 중구, 중산, 운남동 위주로 1.12% 하락하면서 인천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연수구 0.1%와 부평구 0.98%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입주 물량 영향에 따른 매물 적체가 지속 중인 가운데 대단지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인근 구축으로 매물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동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겐 의료비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동구가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24.9%,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구가 올해부터 의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구강진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은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를 받으면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는 구강 건강관리 지원반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 장기 요양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구강 검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현재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데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3월부터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 검사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확대되고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만성 질환자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횟수도 연 4회에서 8회로 늘어납니다. 동구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면서 남는 쌀이 늘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죠. 때문에 농가들의 시름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쌀로 만든 라면이 판매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군의 대표 농작물은 쌀입니다. 강화섬 쌀은 간척지 토양에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 소비량 감소율은 1.4%입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 지난 2005년 80.7kg에서 2021년 56.9kg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의 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강화의 유기농 쌀을 이용해 라면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20여 톤의 쌀을 매입해 라면을 제작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면의 특성을 살리는 선 안에서 최대치로 유기농 쌀 함유량을 높여 만들었는데 특히 채식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매출도 지난 2020년에는 6천만 원에서 지난 2021년에는 8천만 원, 지난해에는 1억 원까지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면은 또 주식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쌀 중심의 식생활을 하되 밥 중심의 식생활을 하되 이제 간식을 먹을 때 또는 어쩌다 간편식을 먹을 때 조금 더 건강한 라면을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단지 이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뭐 쌀을 좀 팔겠다 뭐 이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인천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부천시와 광역소각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지역에선 광역소각장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데요. 내부적으로는 광역화 대신 단독으로 현대화하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양 지역 주민들은 부천 광역소각장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대장동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지역. 인천시와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을 논의하기 전 이곳은 부평과 계양 지역의 소각장 후보지로 언급됐던 곳입니다. 부천 광역 소각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최근 이곳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만 못하는 것뿐이다. 다 해결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 편히 지내다가 저희께 이제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부평 계양 지역 내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면 과거 언급됐던 계양 지역이 후보지로 또다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부천 광역 소각장을 자신했는데 실제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부천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부천 광역 소각장 건립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산됐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가 무산되면 부평이나 계양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무진을 통해 각 구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소각장 위치를 찾기 위해 입지 선정 계획 공고도 준비 중입니다. 계속 실무선에서는 좀 어떤 얘기 저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천시 결정을 좀 봐야겠죠. 그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부평이랑 계약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갔을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부천시의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역이냐 단독이냐를 두고 부천시의 최종 결정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치솟은 게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첫 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5.2%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1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인 5%보다 0.2%포인트 올랐으며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건 지난해 9월 5.6%에서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는 지난해보다 28.3% 급등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는 26.2%,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습니다. 1월 전기료가 전월 대비 9.2%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0.1% 상승하였습니다. 거의 이제 이번 달에 상승폭의 거의 대부분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전기, 수도, 가스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가스요금도 올해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당분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